네, 이번 시간에는 심장과 동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다 하면 심장이 항상 그 중심에 있는 듯 하지요. 지금 여기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건강하지만 이 세 명도 상당히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을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떠올리시는 심장, 바로 오늘 배우실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195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한 50살 정도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60년, 지금 현재 60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재는 80살까지 갔지요. 10년 만에 거의 5년씩 증가하는 평균 수명 연장, 수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도 있지만 결국은 운동을 통한 건강 상식 혹은 건강 지식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건강한 심장, 다시 말하면 건강한 엔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 이와 같이 비슷한 심장을 가지면 아마 장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혈관계라고 하는 닫힌 회로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혈관계라는 것은 닫힌 회로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요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한번 심장에서부터 출발한 혈액이 어디를 따라서 심장으로 돌아오는지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심장을 출발한 혈액은 동맥을 지나서 소동맥을 지나 실핏줄,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실핏줄을 지나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 뒤에 당연히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갖고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 정맥피가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심장으로 출발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순환계 혹은 심장혈관계가 이렇듯 닫힌 회로를 하고 있는 바로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심장은 펌프 작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죠. 수축과 수축 사이에는 이완이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하면 박동하는 혈류를 심장이 만들어 놓게 되지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던 이 혈류가 결국은 말초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핏줄, 모세혈관에 가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올 때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쓰듯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쪼르르 거기에 일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게 쓰기도 편하고 그것을 받아서 만약 대사를 하고 있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실핏줄에 공급을 받고 있는 조직 세포들이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신기하게 모세혈관의 흐름은 실핏줄의 흐름은 거의 박동이 없는 일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 그렇게 혈액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동맥과 소동맥이 박동하는 혈류를 일정한 혈류, 다시 말하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 거의 박동을 찾아볼 수 없게 쫙 흐르는 형태로 바꿔지는 바로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심장은 박동하는 혈류, 펌프 작용에서 만들어지고 동맥이나 소동맥은 바로 그 박동하는 것을 일정한 혈류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혈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혈관계, 다시 말하면 순환기계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혈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압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혈압은 심장 박출량, 1분 동안 심장이 피를 퍼내는 양에다가
혈관이 가지고 있는 저항, 바로 말초 저항을 곱한 값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지금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초 저항은 혈관의 저항을 얘기하고 1분 심장 박출량이라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나왔던 그 인자가 1분 동안에 그 박출하는 혈액의 양을 보면 대충 5리터 정도 되는데, 다시 그것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심장 박동수, 분당 72번 뛰고 있는 심장 박동수에다가 한 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70ml 정도 됩니다. 둘을 곱해 보시죠. 그러면 거의 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혈압을 결정짓는 첫 번째 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초 저항이 되겠죠. 지금 등장 인물이 셋인 것 같습니다. 말초의 저항, 혈관 저항이죠. 그리고 심장 박동수, 그리고 1회 심장 박동량.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이 혈압이라는 거를 한번 이 세 개의 인자로 올려볼까요? 아니면 내려볼까요? 한번 올리는 방법을 이 세 개를 가지고 조작을 해보시죠. 나머지 거 그대로 내버려두고 심장 박동수를 72번에서 100번으로 올리시면 혈압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나머지 거 다 내버려두고 한 번 내보내는 혈액의 양을 70이 아닌 100을 내보내도 혈압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심장 건드리지 않고 말초 저항, 지금 말씀드렸던 혈관의 저항, 혈관을 수축시키는 형태겠죠? 혈관을 수축시키기만 해도 혈압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셋을 적당히 조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혈압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혈압이라는 것이 심장순환계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시 요전번 슬라이드로 갈까요? 심장혈관계가 닫힌 회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닫힌 회로에 혈액이라는 속에 물이 들어있죠.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심장은 박동을 하고 혈관은 그것을 적당한 저항을 갖고 받아주고 있지요. 닫힌 회로에 들어가 있는 물, 압력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혈압이 높아지면 내출혈이나 뇌출혈이 되겠죠.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터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열린 회로가 되겠죠. 닫힌 회로에서 열린 회로가 될지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반대로 혈압이 너무 낮으면, 지금 이 심장혈관계가 혈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심장으로부터 출발한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말초에다가 전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혈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의 혈압이 있어야 되고, 저혈압이면 충분히 거기까지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처 거기까지 갖지 못하는 관계로 혈압이 낮거나 등등의 이유를 갖게 되면 손발이 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대사에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 혈압이 낮으면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손발 저림이나 손발의 차가움, 이런 차가움, 요 둘 다 싫으면 사이에는 적당한 정말 정상의 혈압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양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적정압을 항상 유지하는, 바로 그게 건강한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혈압은 심장 박출량에다가 말초 저항을 곱한다고 제가 어렵게 공식을 만들어 드린 듯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오음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한번 오음의 법칙을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오음의 법칙은 바로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 곱한 거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전압은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혈압과 같습니다. 압이지요. 저항은 말초 저항과 같습니다. 다시, 전류는 바로 혈액의 흐름이라고 그러는 심장 박출량과 같은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같은 것 같죠? 혈압이 거창해 보였지만 여러분들이 기왕에 알고 계시는 오음의 법칙의 다름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장에서의 혈액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잘 알고 계시는 내용,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의 특징을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혈액을 박출하는 작용을 심장은 하고 있었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끊임없이 심박수라는 숫자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박출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부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건, 우리가 공부하건,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건 전혀 관계없이 심장은 혼자서 초지일관 자기가 하고 있는 박동이라는 일을 수행하고 있지요.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 하면 어떤 학자들은 300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막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 심장은 딱 한 가지 일을 합니다. 펌프입니다. 피만 펌프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간보다 심장을 하위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심장을 더 높이 올려놓곤 하지요. 단순하지만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태어날 때 세포로 평생 그냥 갑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세포는 태어날 때 그 세포를 그냥 가지고 갑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손상되어도 새 세포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는데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심장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새 세포로 복원되지 않기에 결정적인 결점을 갖고 펌프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평생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점은 그것인데 장점은 이것입니다.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에라도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암도 발생할 가능성이 지로입니다. 새롭게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암세포들 한번 암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기들 한번 볼까요? 위, 간, 위안, 간암 이런 거 자주 들으시는 얘기죠. 위나 간은 거의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생되고 있지요. 위 벽이 끊임없이 손상되고 쓸려나가고 새 세포 들어오고 간도 새 세포 만들어지는 도중에 안타깝게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물론 면역세포가 그거를 스크린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놓치는 순간 면역세포가 그걸 딱 놓치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것은 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장점이 큰가요? 단점이 큰가요? 틀림없는 건 심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에서의 피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 대정맥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보시죠. 대정맥으로부터 피가 들어오면 여기 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피가 들어오게 되면 우심방으로 먼저 피가 들어오게 되겠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피가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판막이 하나 존재하네요. 밸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심실에서 폐동맥 쪽으로 가게 되네요. 폐동맥으로 가는 도중에도 또 판막이 하나 존재하네요. 하여튼 한 방향으로만 열리는 판막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데 압력에 의해서 열렸다가 뒤집어지지는 않고 닫히거나 열리는 형태로만 저렇게 혈행이 형성되고 있지요. 지금 폐동맥으로 아직까지도 파란 피이죠. 혈액 때 배우셨던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4개의 햄 분자를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맥피였습니다. 75%의 포화도였죠. 바로 그 혈액의 색깔을 이렇게 파랗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원래 색깔은 그렇진 않죠. 거의 자주색에 가깝습니다만 지금 아직 산소가 4개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이 폐정맥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폐정맥으로 들어오는 이 혈액은 다시 좌심방을 통해서 밸브를 지나 좌심실로 들어왔네요. 피가 빨개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햄 분자가 모두 다 산소로 채워진 4개가 모두 다
채워진 100% 상황이죠. 이 좌심실은 다시 또 판막을 지나서 대동맥판이라고 그러는 판막을 지나서 대동맥 쪽으로 피가 박출되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심장을 놓고 보시면 좌측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우심방 우심실, 그러다가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오는 좌우에 대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보여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에는 심장이 하나밖에 없고 좌우의 심실이나 심방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벽의 두께가 다른 것 같죠? 균형이 거의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굴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겉으로 보면 좌우의 균형이 팔 길이도 거의 같고 다리 길이도 몸도 거의 좌우가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또 건강하다는 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좌우 균형을 갖고 있는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의 겉모습에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근육들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뼈대도 골격들도 다 좌우의 균형이 거의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잘 맞춰져 있던 이 인간의 몸이 조금 더 들어갈까요? 내장 장기로 들어가는 순간 이 균형은 부질없어집니다. 심장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좌우 기울어져 있고 좌우도 결코 균형을 맞췄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장 장기는 위, 간 등등 보면 좌우의 균형은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장 장기와 비슷하게 우리의 기능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좌우 손잡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보면 기능적으로는 이미 균형은 포기한 듯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더미넌트하고 우세하고 왼손잡이는 왼쪽의 기능이 좀 더 오른쪽보다는 우세하게 되어 있죠.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이와 같은 균형과 불균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배우시도록 하죠. 심장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마음심자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여기 마음심자 있는 이 글씨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대정맥, 동맥, 폐정맥, 대동맥의 4개의 혈관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이 심장인 셈으로 상형 문자인 것이죠. 글씨 잘 만들었죠. 바로 마음심자였습니다. 혈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심장을 빠져나가 혈액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동맥은 압력 혈관으로서 탄력을 갖고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 설명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동맥을 지나고 나면 소동맥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저항혈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의 저항, 말초 저항을 말씀드리는 바로 그 저항의 주인공이기도 하지요. 닉네임을 제가 수도꼭지로 정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그 다음 혈관은 잘 아시다시피 실핏줄, 모세혈관입니다. 물질 교환을 하는 산소를 내리고 이산화탄소를 싣고 영양분을 내리고 노폐물을 싣는 어찌 보면 심장혈관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목적을 수행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혈관일 수 있겠죠. 실핏줄을 지나고 나면 당연히 피는 약간 더러워질 것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정맥, 바로 저장혈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맥으로 만나게 됩니다. 실핏줄에 있던 피들은 전부 다 정맥에서 만나게 되겠죠. 혈액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맥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동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했죠. 동맥 들어가겠습니다. 동맥의 완충작용을 한번 보시죠. 동맥의 완충작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맨 왼쪽에 요만큼이 좌심실입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 쪽으로 이제 피가 박출될 텐데요. 가운데로 와 보시죠. 좌심실이 수축을 했습니다. 그럼 압력이 높아져서 판막이 열리면서 대동맥 쪽으로 피가 박출되어 나갑니다. 화살표 2개로 박출되었네요. 근데 이 박출된 화살표 2개가 바로 대동맥을 지나면서 통행세를 내야 돼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동맥은
탄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이 동맥이 이만큼의 통행세를 받습니다. 통행세는 단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고 있는 두 개의 화살표 중에 하나의 화살표 정도의 압력으로 이 동맥을 탄력을 가진 동맥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화살표로 실제의 혈행을 만듭니다. 바로 좌심실 수축할 때의 압력 120mmHg 높은 혈압을 만드는 기전이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가면 좌심실 이완을 만나게 돼요. 좌심실 이완이라는 건 말씀드렸던 대로 좌심실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좌심실이 이완할 때는 기왕에 늘어났던 동맥, 아까 통행세라고 말씀드렸던 늘어났던 동맥이 고무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면서 이 친구도 또 다른 추진력을 갖게 되고 이 추진력이 또 다른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또 다른 흐름이 지금 말씀드렸던 좌심실할 때 이완압, 낮은 혈압인 80mmHg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120에 80이야 라고 말씀 보통 하고 있는 그 높고 낮은 혈압이 이런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120에 80인 정상, 정말 건강한 동맥을 가진 사람의 압력, 지금 보셨던 대로 이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를 들을까요? 동맥경화. 좋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동맥에 지방이나 여타의 이물질이 혈전도 좋고 끼게 되면 지금과 같은 탄력을 갖지 못합니다. 잘 늘어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화살표 두 개로 시작한 좌심실 수축일 때의 저 흐름이 동맥을 늘리는 데 쓰이지 않고 화살표 두 개가 바로 저 말초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충격이 저 밑에 있는 실핏줄까지 전달되게 될 거예요. 아직 제가 실핏줄을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실핏줄은 굉장히 약한, 연약한 혈관입니다. 따라서 화살표 두 개가 지금 이렇게 통행세를 내고 화살표 하나가 되어 실핏줄까지 가는 것과는 달리 화살표 두 개가 바로 실핏줄까지 전달되게 되면 실핏줄은 자칫 터져버릴지 모릅니다. 완충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터져버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뇌출혈, 내출혈 이런 출혈이 될 수가 있죠. 닫힌 회로에서 열린 회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동맥경화가 있을 때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완충작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저런 기능이 없으니 압력은 엉망진창으로 변해 가겠죠. 동맥의 완충작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고 저 동맥이 건강한 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혈압을 안전한 범위 내에 딱 가두어둘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동맥의 완충작용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심장의 압력은 120에 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땐 120, 이완할 땐 0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동맥을 딱 탈출하고 나면 수축기압 120에 이완기압 80이라는 압력으로 바뀌어 가게 돼요. 동맥이 탄력을 이용한 완충작용으로 통행세를 받았다가 이완기 때 내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완충작용이라는 내용과 함께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심장은 박동작용을 하는데 박동하는 혈류를 만드는데 동맥은 그리고 소동맥은 일정한 혈류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박동하는 것이 일정한 혈류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120에서 0으로 왔다 갔다 하던 이 박동을 그래도 조금 줄였죠. 120, 80인 좁은 공간으로 점점 일정한 혈류로 가는 그 첫 번째 과정을 동맥이 해치웠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